한원 시스템 2024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7.2%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손실 51억 원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5.1회전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PBR은 0.88 상태이고요. 분석 결과 상품 매출 원가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조 6천억 원대인데 2.7% 증가했는데 가공비 재부 재고자산은 3.2% 줄였어요. 바람직한 재고 관리입니다. 매출 원가가 4.3% 더 높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이 10.8% 감소했고 판매관리비는 반대로 10.7%가 증가해서 영업손실 5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714억 원이었는데 하락률은 107.6%가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원이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왜 영업적자가 발생했냐고 질문할 수 있다. 답변, 손익계산서만 보면 원인을 말한다면 매출 원가가 더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1차 원인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2차 판매관리비가 두 자리 수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질문 2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은 왜 매출 원가가 높게 증가했습니까? 거기다가 판관비도 두 자리 수치로 증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 이거 한원 시스템은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 부품 업체입니다. 스루풋 회계는 단순하지만은 원인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영업의 부문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타 손익에서도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금융 손익에서도 마이너스고, 특히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영업 투자 손실이 2257억 원이 났답니다. 그래서 4596억 원의 영업외 부문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전 이익이 4650억이나 마이너스입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이 된 거죠. 특히 종속기업에서 뭔가 큰 손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이 있는데, 자본변동표가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이 갑자기 틀려진 게 있는데, 그걸 추적을 해보면 2022년도에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자본 증가가 1조 3천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손익계산서에서는 요거를 표현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본변동표에서 직접 이 표시를 하는데, 어쨌든 2022년도에는 자본이 늘어난 데는 1조 4천억의 이익이 늘어가지고 자본이 늘었다, 이렇게 좀 뭔가 자산이 증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로 보면은 매출 재료비로만 하죠. 2조 8천억 원인데 3.9%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1.2% 더 증가했으니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게요. 그래서 스루풋 금액으로도 1.5% 줄었는데, 스루풋율 그냥 마진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9% 내려가서 결국은 적자가 난 거다. 그래서 운영경비는 또 8.5%가 증가했지 않았느냐.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니 적자가 안 날 수가 없겠다. 그래서 TOE 생산성으로 보더라도 T 나누기 OE 0.99, 1.09에서 0.99로 거의 10%나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슬픈 영업이익도 51억 원인데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는 그래도 3억 3,600만 원 적게 영업 손실이 적게 난 거죠. 그래서 원가 회계 2차 질문에 슬프 손익은 핵심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는데 판매 가격은 인상시키지 못했을 것이란 원인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 경비는 한 자리 증가인데 2차적인 문제라고 우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분석을 들어가 보죠. 우선 재고자산의 증감액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4억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유동 총 재고자산은 123억이 늘었는데 미착품이 크게 지금 증가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왜 매출 원가가 크게 증가했습니까? 라는 답변에서 원가 회계의 산출 로직을 1차 설명할 것입니다. 원가 회계 전문가가 재고가 줄면 매출이익도 준다고 말이다. 그래서 이 재고가 줄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은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데는 재고가 증가해서 이익이 증가한 것처럼 더 결산할 수도 있어요. 일반인은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재고가 줄었다는 것은 판매를 더 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적자가 난다는 것에 더한 의문이 생기고, 그렇다면 생산량이 줄어서 재고가 줄었다고 설명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산을 더해서 재고를 증가시키면 되겠네요 라는 논리가 도출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산하는 기업들이 WCAR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미착품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게 123억 원이나 있는데 이거를 전체 재고의 증가액으로 해가지고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니까 이거로 결산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미장으로 많이 넘어간다고 생존 우선순위 방송에서도 좀 표현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기업의 성격적 분류, 딱 핵심적으로 주석의 많은 주석들 중에서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봅니다. 만약 비성분이 없었다면 스루프트 회계 분석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라고 회사가 구체적으로 표현했고요. 18억이면 마인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와 소모품 사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조 8천억을 썼다. 근데 재고에 보면 아까 상품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 A에 안 들어가면은 B에는 상품 매출 원가가 뭔가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에 집어넣은 것 같다. 2번에다가 아니 B에다가. 근데 그렇게 어느 정도 제가 내용을 아니까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해주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아니 이게 보도 공시 내용이 공개 내용이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숨기는 거 많은 정치인들처럼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AB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3.9%가 증가했고요. 운영경비는 8.5%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8,135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356억 원을 뺀, 3,563억 원을 뺀 4,571억 원이 공장 가공비인데 3년 동안 소수점 없이는 14%로 균일합니다. 또 생산 재료 비율도 균일합니다. 이렇게 이건 계획 생산 원가 아닌가 하는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가요. 뭔가 변화가들이 있는데 물가들도 변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소수점 한 자리로 보면은 생산 재료 비율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1차 추론은 올라간 거로 돼 있죠. 뭐가 좀 모순이 있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에 상품이 있다면 의당 상품 사용액, 상품 매출원가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이런 것도 이 모순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원재료 사용액에 상품 매출원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연유로 비성분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 진실은 무엇일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1차 추론과의 모순의 원가 회계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아마 상품 집어넣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게 당신들 빼먹었지? 예,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1단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감액과 비성분이 회사가 제시한 거라면 5억 9,100만 원인데 역시 상품의 차이액이죠. 그러니까 상품 매출액이 안 들어갔다 이게요. 매출 원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성분 재고 자산의 변동에 상품의 증감액은 반영하지 않았다. 반영하지 않았다면 상품의 사용액, 상품 매출 원가가 어디론가 숨겨진 것이다. 따라서 재고자산 흐름도 IMF로 공시해 주어야 투명성이 확보해야 될 것이다. 자, 위에 있는 양식은 항상 그렇게 고정 메뉴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유형자산은 이런 양식으로 하거든요. 원재료나 이런 것들에도 매입량과 사용량 다 틀리는데 이런 거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죠. 외롭게. 2단계 PQ 총 제조 비용도 상품의 증감액만큼 차이가 있고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3단계로 이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금액도 갭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을 잡으면은 여기는 전부 다 환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운영경비, 인건비가 2,196억 원이 집행이 돼서 7.6%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그런데 반대로 16명이 감소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9,900만 원으로 거의 1억에 가깝기 때문에 대기업 영역에 들어간다. 한국타이어가 한원 시스템을 2023년도인가 어디에 인수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운반비가 10.4%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가 2.5%. 운반비 감소라는 것은 국내 운송만이 아니고 해외 해상 운송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해상 운송은 이미 좀 내려간 것 같다. 이런 거를 한국 타이어 할 때도 좀 그런 생각을 비춰봤고 금호 타이어 할 때도 그런 의견을 비춰봤는데 아마 내륙 운송만이 아니고 해상 운송 비용이 좀 싸지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좀 느낌은 들어옵니다. 경영평가지표에서 재고 회전율이 45회전으로 상승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돈을 벌려면은 재고 회전율을 제가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올라갔는데도 그런 거에 적자가 나느냐? 근본적으로 판매 단가를 낮춰가지고서는 이익이 남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1차적인 문제는 스루풋이 안 나온다 이게요. 안 나온다 이게요. 그러니까 판매 단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그런 얘기죠. 스루풋이 그래서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이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우고요. 레버리지율이 50%를 넘어서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또 채권은행이 또 한국타이어한테 압박을 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당신네들 빨리 돈 안 갚으면은 이거 딴 데 팔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돈 갚아라고 최대 주주한테 압박을 넣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또 있는데 매출채권 수금 속도가 그 1조 원대가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2.6회전 뿐이 안 됩니다. 매출액에 대비해서 이렇게 수금이 늦어가지고야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는 뭐 5.5회지면 두 달에 한 번 이상 돈을 준다는 얘기인데 본인들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돈을 받고서는 이게 기업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돈을 늦게 주니까, 아니, 돈은 그래도 빨리 주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물건도 싸게 팔면서 돈도 늦게 받는다. 그게 제대로 장사하는 거냐. 아마 영업사원들을 되게 질책을 해야 될 건데, 국내 문제가 아니고 그 종속기업이 또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데 회전율은 상승했는데 수익률은 하락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요거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다 하락해야 된다. 두 가지가. 또 하나 재고 회전율이 또 수량으로 산출된 재고 회전율도 상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인하가 됐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2024년도에 단순 평균으로 9.1% 상승이 됐고요. 2023년에는 단순 평균으로 동일하게 9.1%가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흑자를 냈었죠. 어, 이렇게 내려갔는데 판매 가격은 0.2%뿐이 안 내렸으니까. 근데 이번에 9.1%가 상승했는데 0.3%뿐이 판매 가격은 인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적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9% 정도 오르면은 적어도 한 3% 정도 올려야 되지 않겠냐. 작년에는 좀 적게 내렸으니까 올해는 좀 적게 올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뭔가 경쟁 관계가 있는 건지 가격을 못 올리고 있는데 아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 실패입니다. 어, 대신 판매 가격은 원재료 상승률 대비 상대적 하락 한 50%는 그 판매 가격은 내려간 거로 인식은 할 수는 있다. 실질적으로는 조금 올랐어도 어, 그러나 그 원재료 상승률은 그 여기도 위에도 모순이 있었지만은 그 하락했다는 반중 추론은 입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적자의 근본 원인은 회전율이 아무리 높다 그래도 재고 회전을 제가 높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전제 조건은 제값을 받을 때 얘기다 이거죠. 제값을 받을 때.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을 높인다는 것은 중국이 과잉 생산을 해가지고 덤핑 수출하는 그 문제나 똑같은 거다. 근데 중국은 적자를 내더라도 정부 보조금이 있으니까는 그거를 지탱할 수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는데 당연히 적자가 되면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죠. 문제가 있다 이게요. 문제가 있다 이게요. 그래서 연간 매출 예측을 해보는데 매출 재료 비율과 그 다음에 운영 경비율 요걸 디커플링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원 시스템이야말로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 경비가 8.5% 올랐지만은 좀 더 전략을 하자 5%. 그리고 영업 손실인데 전환으로 150%를 잡아서 한 25 이익을 내보자. 그럼 얼마를 팔아야 되느냐? 3조 8천억 원대를 팔면 된다. 매출액은 거기에 비례해서 판매 가격을 약간만 올리자. 마진율을 23%, 0.7% 정도 올리자. 그러면 아까 0.3% 올렸기 때문에 1% 정도 어떻게 좀 올려받아야 이익이 나지 않겠냐. 그리고 매출 재료비도 한 5% 정도 더 매출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획은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한테 약속하기를
3조 8,400억을 했다. 그러면 280억 남는다. 근데 45회전 했었는데 이게 한 48회전까지만 좀 회전을 해보자. 그러면 종합적인 효과가 4조 원대 매출 효과가 있어가지고 운영경비가 다소 다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맥시멈입니다. 739억까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판매 예가는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재고 감소했을 때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고 원가 회계보다는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판매 예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단가를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돼요. 새우 현금 순이익으로서 1번 EAT 6,439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EMS 영업활동을 통해서 2,623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최종 2,470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자본 캐펙스 투자는 없고요. 그런데 문제로 보이는 게 투하자본 대비 종속기업 관계 비율이 71%에서 62.5%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원 시스템 자체가 지주회사 성격인데 이거를 한국타이어가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잉여현금 흐름으로 채권자한테 290억 원을 추가로 더 빌린 꼴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채는 54.7%로 내려갔습니다. 투하 자본이 좀 증가한 거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주잉여 현금이 5,614억 원이 주주들이 돈을 더 추가로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주식보상거래 이익배당금이 나간 건 있는데 지분의 발행으로 유상증자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한국타이어 쪽이 돈을 더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종속기업이 무려 3조 9천억 원, 2023년도에는 4조 1천억 원이었는데 한 2천억 원 정도가 가치가 떨어졌죠. 여기에서 아까 그 적자가 나는데 크게 기여라기보다도 영향을 미친 거죠. 중국의 종속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각 지방에.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가는 3,725원으로서 연초보다 300원 떨어졌고 PBR은 0.88 상태입니다. 한행코 홀딩스가 39.71%를 가지고 있고 한국타이어 앤코롤로지가 36.98%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앤테클로지는 선급금으로 인수를 위해서 1조 원 이상 돈을 빌려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이 외국인 UBS 두 군데 정도 눈에 띄는데 5.37%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 기관들이 별로 관심을 안 쓰고 있는 그런 업종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